최근 미국 알래스카 항공에서 운항 중이던 737 맥스 9 여객기가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동체에 구멍이 뚫려 171명의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객기가 비상 착륙할 때까지 20여 분이 걸렸는데 승객과 승무원들은 20분이 2000시간과 같은 지옥을 맛봐야 했습니다. 4,800m 상공에서 갑자기 큰 구멍이 뚫려버린 이 문제의 비행기를 만든 미국 보잉사는 이런 허접한 여객기를 만들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객기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도 중국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자 최근 중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왜 파편이 중국으로 튄 것일까요? 그런데 반대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한국은 대북 수급 성공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6일 보잉 737 맥스 9에 대해 일시 운항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가 속보로 전해지자 유럽, 튀르키예 등에서도 운항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보잉의 굴욕을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보잉 737 맥스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추락 사고로 모두 346명이 사망한 뒤 전 세계에서 20개월간 비행이 중단된 기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한 국제항공사가 정기 점검 도중 보잉 737 맥스의 방향타 시스템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느슨하게 결합한 사례를 발견해 보잉이 전 세계 항공사의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운항되는 문제의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는 모두 215대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기체 설계보다는 제조 과정상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해 보잉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잉의 737 맥스 9 기종은 객실 좌석 배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듈식 차벽으로 비상구 수를 조정할 수 있게 설계됐는데요. 비즈니스석 등 더 넓은 좌석을 많이 설치하는 경우 전체 탑승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비상 출문도 덜 필요해지므로 일부 계구부를 모듈형 차벽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용하지 않아 차벽으로 막아둔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보잉 737 계열 기종에 이런 모듈형 차벽이 도입됐으며 이미 항공기 수백 대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도 이 기종이 운항을 하고 있느냐? 다행히 한국에 같은 기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보잉 737 맥스 8 기종을 운영 중이나 이 기종은 사고 기종과 구조가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대체 중국과 보잉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앞서 문짝이 뜯어져 나간 보잉사의 비행기 사고 소식이 전파를 타자 중국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게 미국의 장인정신을 대표한다는 보잉의 품질이냐? 사실 이런 비난을 들어도 보잉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 보잉 여객기의 사고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는 곳도 중국입니다. 어이없게도 공중에서 갑자기 문짝이 뜯겨나간 이 부실한 보잉 여객기 물량 중 118대에 달하는 물량이 중국으로 갈 예정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 매체들은 보잉 737 맥스 시리즈 항공기가 연이은 추락 사고로 운항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 3년 만에 다시 사고에 직면했다. 그런데 문제는 보잉이 에어버스와 함께 중국의 양대 여객기 공급사업자라는 점이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보잉 737 맥스 시리즈의 경우 보잉이 2023년 1월부터 주문받은 737 맥스 중에 아직 인도되지 않은 항공기는 총 343대인데 그 중 중국 항공사로 인도될 물량은 무려 118대에 달한다. 생산될 물량의 약 3분의 1이 중국으로 간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다루며 우려를 표했고 이런 분석 기사들은 현재 중국 SNS에 공유되며 미국을 대표한다는 항공사의 수준을 폄하하는 여론부터 시작해서 118대나 중국으로 온다니 걱정된다는 우려로 끝나고 있습니다. 보잉이 다시 중국 항공사에 항공기를 인도할 수 있었던 건 무려 4년 만인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기회를 줬더니 또 이렇게 결정적 민폐를 끼치다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이 4년 만에 중국 시장을 다시 뚫은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직후였습니다. 계속 사고를 내는 보잉사 여객기를 중국에서 보이콧해왔는데 미중 정상의 만남 이후 중국이 보잉의 비행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보잉이 문제의 항공기종을 빠르게 중국으로 떠넘긴 형국입니다. 더구나 그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무려 6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섰던 것이라 세계적으로 눈과 귀가 쏠린 회담이었고, 당시 블룸버그 통신과 중국 매체들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 계기에 중국이 보잉 737 맥스 구매를 약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고, 결국 언론들의 예측대로 중국은 737 맥스를 구매했습니다. 결국 보잉이 영악스럽게 6년 만에 시 주석 미국 방문에 맞춰 자신들의 재고 비행기를 빠르게 중국으로 소진시켜버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데요. 당시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보잉의 재고 787 항공기 60대 중 12대가 중국 항공사 몫이고 737 맥스 85대도 중국 수출용으로 준비돼 있다. 중국 진출이 재개되면 보잉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시 중국으로서는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으며 내수 부진이 심각했고, 미국 등 서방의 첨단 기술 수출 규제가 극심해지자 보잉사 보이콧 해제라는 물건을 받으며 미국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화해 제스처로 받은 물량이 이렇게 골칫거리가 됐으니 중국으로서는 이래저래 분통 터질 일입니다. 더구나 알려진 바로는 사고가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모델은 737맥스 9로 중국 내에서 운항 중인 737맥스 8의 업그레이드형이지만 737맥스 8에도 같은 구조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자 중국 네티즌들은 보잉은 미국의 장인정신을 대표한다. 보잉의 품질 문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심각하다. 사고가 나기 전에 겁에 질려 죽을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 보잉의 항공사고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몇 년 전 알자지라 방송에서 보잉 공장의 생산 품질 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 있다. 보잉의 품질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잉사는 전 세계적으로 민폐를 끼치고 있고 한국에도 갑질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잉은 F-15K 가격을 놓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 저울질하며 가격 장난을 해왔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F-15K 개량형에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전자전 장비를 개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장 능력은 뛰어나지만 탐지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잉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F-15K의 성능 개량을 요구하려면 대당 9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보잉은 초거대 방산기업이자 미국 굴지의 항공기업으로서의 입지를 잃고 2020년대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회사입니다. 민항기는 에어버스에 밀리고 있고 전폭기는 F-15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욱 F-15 개량 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보려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도 F-15J 개량 사업에서 보잉이 천문학적 금액을 부르자 결국 일부만 개량하고 퇴역을 결정하고 맙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한국도 봉이라고 생각했는지 보잉이 대당 900억이라는 가격을 부자 화가 난 한국은 독자 능력으로 개량하기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우리에게는 일본에게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KF-21 보라매를 만들면서 습득하게 된 자체적인 고성능 AESA 레이더 기술과 전자전 기술이 그것입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를 만들면서 습득하게 레이더 기술과 전자전 장비 기술을 FA-50에 이미 적용해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F-15K 개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F-15K의 조종석과 레이더 등 기체 상단부를 통으로 떼어내 새로운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것으로 성능 개량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레이더, 교체 등 부품 교체를 하는 방식도 생각해봤지만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해본 결과 기체 전방부 교체가 제일 효율적인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F-15K 기체는 전방부와 후방부가 나눠져 있어 조종석 바로 뒷부분과 날개 시작되는 부분 사이를 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잉에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PBL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정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은 우리 손으로 자가 정비를 가능하게 한 것인데요. 그래서 독자 성능 개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에 두뇌라 할 수 있는 미션 컴퓨터도 교체해야 하지만 보잉은 절대 이 소스 코드를 타국과 공유하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고유 영상 장비를 탑재하고 정비까지 우리가 해오던 터라 소스 코드 알고리즘까지는 몰라도 암호화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군사기밀은 지키면서도
원하는 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이 이렇게 나오자 보잉은 당황한 빛이 역력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이 KF-21을 생산하며 습득한 기술력이 이렇게 F-15K를 개량하는 데 있어 보잉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미심쩍은 보잉의 여객기 118대를 받을 처지에 몰린 중국과 달리 한국은 보잉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최근 미국이 긴급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내면서 그동안 미국이 굳게 쥐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 한순간에 흔들려버렸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한국이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싼 기름을 초대규모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이 공개한 엄청난 기술에 전 세계 언론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라며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가 갑자기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연례 만찬에 깜짝 참석해 바이든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제43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는 놀랍게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매우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진 조지 부시. 실제로 그가 미국 대통령이던 당시 경북 안동시의 풍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설했는데 당시 풍산고등학생의 말에 따르면 경호원도 뒤로 물리고 학생들의 악수를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나 그의 지지자들에 비하면 인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해 훨씬 관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모든 유색인종을 아우르는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매우 친절했던 덕분에 현재까지도 조지 부시는 공화당 내 권력 서열 상위 10명을 모두 자신의 편에 두고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미국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최근 한국을 대신해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저지른 한국 차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미국 국민은 한국이 미국의 훌륭한 교역 상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자신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한국과 미국이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며 자신은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이자 한국 사위로 불리는 호건도 바이든의 한국 전기차도 미국 정부가 한 대당 1,000만 원씩의 혜택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촉구 서한을 보냈다며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우려를 전해왔다라며 이를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IRA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한 무역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라며 이런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호건은 서한에서 한국의 현대차를 사례로 들며 현대차는 5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 달러, 약 7조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IRA의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IRA로 인해 미국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가 지연되거나 이탈할 위험이 있다라며 IRA의 부작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동차 및 부품 시장의 가격 경쟁에서 한국 등 주요 제조사를 배제하면 미국인들의 구매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며 상당수 가정은 전기차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달성이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유력한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이어 미국 내 사실상 권력 서열 1위라 불리는 조지 W. 부시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한국의 뒤통수를 친 바이든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한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엄청난 기술을 공개하면서 난리가 나버렸는데요. 미국이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1위 산유국으로 등극한 것은 불과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며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요. 미국이 바로 셰일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두 국가를 단숨에 뛰어넘고 이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 가스와 셰일 원유는 바다 및 진흙이 퇴적돼 굳어진 암석층, 다시 말해 혈암층 셰일에 들어있는
천연가스와 원유를 말하는데요. 넓은 지역에 얇게 퍼져 있어서 과거에는 추출하기가 힘들었고 채산성이 맞지 않았습니다. 캐면 캘수록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고유가가 계속되면서 미국 주요 셰일가스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에 주력했고 그 결과 수평시추 기술과 수압파 쇄공법 같은 새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수평시추 기술은 셰일층의 수평으로 시추관을 집어넣은 뒤 물, 모래, 화학약품 혼합액을 고압으로 뿜어내 암석을 깨뜨리고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로 흔히 프래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모래와 화학 첨가물이 섞인 물을 높은 압력으로 혀암층, 뿜어 바위를 뚫은 뒤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기술 혁신은 채굴 단가를 대폭 낮추었고 셰일가스와 셰일 석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셰일가스는 매장량도 엄청납니다. 현재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187조 5천억 세제곱미터,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채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휘어잡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던 미국. 하지만 최근 한국이 미국의 최강국 지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 기름을 생산해내는 꿈의 기술을 선보였고 즉시 상용화까지 시켜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기름이 난다니 전 세계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한 주요 외신은 한국이 버려진 플라스틱에서 석유를 생산해 내는 궁극의 기술을 성공시켰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매장되어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한국이 석유를 생산한 방법은 바로 버려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인데요.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지류와 경지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플라스틱과 비닐에서 얻어진 원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이렇게 만들어진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윤산 현대오일뱅크 정책지원팀 책임 매니저는 지난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폐비닐들은 인천 서구의 한 폐기물 처리 업장으로 라면, 봉지, 음식물 포장용지 등 경기도 일대에서 나온 폐비닐 25톤이 압축된 채 정육면체 모양으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음식 잔해물이 남거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도 보였습니다. 열어 냄새가 뒤섞여 불쾌한 악취도 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크기의 컨테이너 속으로 폐비닐들이 들어가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열분해 과정을 거치고 화학 반응을 거쳐 불순물이 제거되면 놀랍게도 열분해유, 원유가 탄생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미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받았고 영국에는 수출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지구 환경에 최악의 물질로 꼽혔던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년, 일회용 기저귀는 450년, 낚싯줄은 600년이나 걸립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을 지구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 원료로 모두 분해시켜 버릴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의 모든 것을 건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데요. 생산 과정에서 아무런 환경 유해 물질조차 배출되지 않는 데다가 하루에 수백 톤의 폐플라스틱과 비닐을 원유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미국의 셰일 원유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은 이미 계약의 서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거머쥔 세계 에너지 패권을 한국에 넘겨줄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일본의 국가 기간 산업이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업계가 크게 당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본의 해운사가 연달아
일본 조선사가 아닌 한국에 발주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저리로 대출까지 해준다고 붙잡았으나 이런 일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일본 회사들조차 한국으로 마음을 돌릴 일이 미국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에 그 잘못을 전가하려 했으나 크게 일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가지의 사례를 다시 모아보겠습니다. 1점. 미국 해안에서 좌초된 한국배 멀쩡하다. 우선 2019년 9월경에 현대차를 4,000토부터 6,000대가량 실은 골드레이오가 미국 동부 해안에서 전복이 된 것인데요. 당시 좌초 이후 선원들은 48시간 만에 전원 구조되면서 기적과 같은 구조가 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48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미국 전역에 보도되면서 큰 사건으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후 이제 보험사를 비롯해 미국 교통부는 해당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규명 작업을 벌여왔던 것이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 규명의 대상이 달라지는데 해당 지역 조지아에서 특이한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선박이 전복된 원인은 선박의 잘못이 아니라 일본 선박의 방해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량 운반선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해안선에 놀러 온 사람들은 이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지아의 현지 언론에서는 이러한 목격자 및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배가 크게 휘청였다고 말하며 비정상적으로 배가 커브를 틀었다고 말하는 등 뭔가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았다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현대의 골드레이오가 조지아 해안선으로 접근할 때 일본 배가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한국 배 속도는 12노트였으나 일본 배는 훨씬 빠른 속도로 한국 배 쪽으로 항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한국 배는 이러한 일본 배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급선회를 했다는 주장이 미국 언론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가장 당황한 것은 일본이었으며 반대로 한국에서는 일본 탓이라고 몰아가는 장면이 나왔죠. 또한 일본 배가 전복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 보험사는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골드레이오는 일대 혼란을 빚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0년 9월경에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는 일본 이야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 해안경비대 해양만전센터 등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선박 무게중심 이상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골드레이오가 무게중심이 너무 위쪽에 가 있어 불안정에 전복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고 환경을 결국 이런 만들었다고 상태는 골든 증언하는 레이오가 장면도 나온 전복되기 쉬운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간 발표였지만 대부분의 선박사고 원인이 1년이면 거의 대략적으로 규명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러한 발표가 나가자 역시 한국 배다라면서 일본 잘못은 아닐 수밖에 없다고 환호했습니다. 한국 배의 무게 중심 이상이며 애초에 설계된 모든 일본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실제 미국 관계자들도 일본 배가 빠르게 다가오긴 했지만 직접적 원인은 아닌 듯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이것에 환호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 배도 일본 배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은 해상에서 수많은 배들이 두 동강 나서 침몰되어 스타일을 많이 구겼습니다. 거의 매년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 유독 일본 배 아니면 중국 배였기 때문에 일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죠. 특히 선주들 입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거기서 거기고 한국 배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일본은 안 그래도 한국의 조선업을 빼앗겼는데 중국과 동급이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매체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배는 고장나서 자주 멈추긴 하지만 일본처럼 두 동강은 안 난다면서 과연 일본 배에는 제대로 된 금속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 철로 만드는지 궁금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일본 배에서는 일본 제철에서 납품한 금속을 사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는 의견도 파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배의 하중 분배 설계 문제로 인해 배가 좌초되었다는 중간 보고에 일본은 기뻐한 것입니다. AP통신은 이 조사는 거의 확정적이긴 하지만 조사관들이 1년을 더 조사해야 마무리될 걸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1년 뒤 발표된 조사에서는 좀 더 보완된 결과가 나오면서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앞서 다퉜던 배의 하중 이상 문제는 맞지만 이것이 배 설계 문제가 아닌 운영사의 실수로 밝혀진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현대글로비스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배로 애초에 평형수를 제대로 못 맞췄다는 것입니다. 평형수는 선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배가 좌초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바닷물을 적재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국 측에서 애초에 계산을 잘못했으며 선박에
1,500톤의 평형수를 싣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오랜 조사 기간에 비해서 너무나 허무하게 한국 회사의 단순 실수였다는 것이 결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현대 글로비스는 잭팟이 터졌고 글로벌 운송사로 큰 신뢰를 얻게 되는 양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우선 일본에서는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역시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배가 설계가 잘못되어 배 자체가 전복된 것이 일본으로서는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였겠습니다만 미국 교통당국은 현대 미포조선이 건조한 골드레이오 설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배는 2017년에 건조된 최신 선박이었기 때문에 내심 일본에서는 선박 문제이기를 바랐던 것이었죠. 그래도 일본은 어쨌든 간 한국 출신의 배가 문제를 일으켰고 게다가 말도 안 되는 평형수 계산 실수로 인해서 한국이 대형 사고를 쳤다고 했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한국은 안전 불감증의 나라이다. 한국 여행이 위험하다 등 한국에 대해서 종합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기존에 일본이 당했던 조선업계의 서름을 갚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일본밖에 없었는지 글로벌 선박업계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폭스바겐사가 현대의 글로비스에 유럽 물량 전체 자동차 운송을 맡겨버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골드레이오가 차량 운송 선박이었고 좌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반대의 결정이 난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대형 좌초 사고를 일으킨 현대 글로비스에 일을 맡겼다며 유럽에서는 또다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폭스바겐의 결정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의견을 내는데요. 그러나 폭스바겐은 아예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해상운송을 2024년까지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인데 폭스바겐은 최종 사고 결론 발표도 나기 전에 계약한 것입니다. 이는 현대 글로비스 그룹 역사상 최대의 계약이며 운송업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도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스바겐이 한국을 전적으로 밀어준 계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현대 미포가 건조한 골드레이오가 오히려 내구성이 증명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골드레이오 선박이 동부해 안에 거의 1년간 파도를 맞으며 좌초되었지만 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해변에 놀러 가 찍은 사진을 보면 배가 덩그러니 누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일본 선박들은 대부분 두 동강이 났고 원유가 유출되어 모리셔스 해변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레이오는 오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데다 선박은 1년 동안 외부 손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최근 포르투갈 인근에서 발생한 똑같은 일본의 자동차 운반선에서는 화재가 일어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 배터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일본 선박 문제도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배가 과도하게 흔들려 차량이 충격을 받아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폭스바겐이 괜히 5년간 현대 글로비스의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차량 공급에 지연이 있을 때는 고객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므로 믿을 만한 한국 선박을 사용하는 한국의 운송사에 일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한편 현대 글로비스는 이러한 글로벌 회사들이 자신을 신뢰하자 운송 선단을 더 증가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PCTC라는 자동차 운반선을 작년까지 100여 척 가깝게 증가시켜 선단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 미포조선, 현대 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 등의 관련 발주를 부지런히 진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글로비스는 일본 차량 선박 화재에서 보았듯 이러한 것에 애초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운반선 시장에서 업계 최초로 전기차 맞춤형 운송 솔루션을 구축해 탑재한 것입니다. 차량을 따로 관리하고 배터리 등 위험물질의 분리 등 맞춤형 솔루션으로 선주를 안심시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LG 배터리가 문제라고 제기하지만 업계에선 그럼 왜 일본 배에서만 불났냐라며 일본 배가 심하게 요동치거나 내구성 문제도 있고 또한 전기차 시대에 9세대의 화물선으로 옮긴 문제도 있다며 현대 글로비스는 애초에 이런 점을 보완하고 선적과 하역 등 최고의 서비스로 선주에게 보답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전기차 해상운송의 중요성을 실감했는지 현대 글로비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괜히 테슬라도 비싼 차 생산해놓고 일본 배나 중국 배 탔다가 바다 위에서 유명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점 일본 컨테이너사의 중대한 결심. 한국은 한때 일본과 중국의 위협에 시달렸지만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아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상태였는데
카타르의 100여 척이 넘는 건조 슬롯 계약을 그야말로 한국의 선사들이 줄줄이 체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친환경 선박과 더불어 한국의 중간급 조선소 역시 틈새 공략으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수주해 약 2,50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의 LNG 선박과 LNG 연료 추진선에 잇따른 잭팟이 터지자 주변국은 그저 부럽다는 반응인데, 문제는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논란이 되는 움직임을 포착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초대형 LNG 선박을 제작할 만한 독도 없어 한국의 성공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한때 전 세계 조선업 1위를 호령하던 기세는 없고 이제 한국을 쫓기 위해 중국과 합작하며 절치부심 중인데요. 중국 최대 민영조선사 양쯔장조선과 일본의 미쓰이는 멤브레인 탱크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 중공업과 중국 해운사 COSCO 등도 기술 합작을 통해 LNG 선박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규모, 인건비 등을 결합해 빠르게 한국을 타도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기들 각각이 하기에는 너무나 프로젝트가 크고 기술과 인건비 문제로 인해 합작을 한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중국의 기술 유출 등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작하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주들은 당분간은 한국 LNG선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기술 격차도 크고 대당 가격이 매우 비싼 초고부가가치 선박이라서 가격보다 품질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두 동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일본의 MOL 미쓰이에서 한국을 찾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LNG 처리 기술과 스마트십 솔루션에 대한 시연회를 지난 15일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내 에너지 시스템 실험센터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그리스 마란가스, 노르웨이 프런트라인, 독일 하팡로이드 등 그야말로 큰 손 선주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는 대우 조선해양에 오랫동안 주문을 해온 거대 선주라 해당 행사를 참여해왔고, 이번엔 대우가 자체 개발한 LNG 제액화 시스템 NRS의 성능을 선보이자 이를 참관하러 방문한 것입니다. NRS는 LNG 운반선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장비로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LNG 운반선이나 LNG 추진 선박에 적용되는 기술들이 앞으로 친환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이 이를 입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연회에 일본의 미쓰이, MOL까지 참관해서 한국 선박에 대한 발주의향을 비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역시 어쩔 수 없이 한국의 LNG 관련 선박을 주문 넣는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자국 발주율 비율이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자국 조선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가 정책이기도 하며 조선업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일본에서 한국의 배를 주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해운업을 지속하고 국제 친환경 기준 등을 맞춘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배를 찾다 보니 어쩔 수 없다며 한국의 독보적 분야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에서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11척의 선박을 수주했고 LNG선 5척, LNG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조선업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경쟁국에 주문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이 어떻게든 한국을 잡아보려고 현재 몸부림을 치기에 한국도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워낙 격차가 크기에 이번 국제 글로벌 위기로 한국이 확실한 1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으로 조선업 1위를 굳히기 위해서 인재 발굴, 채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 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경기 통해서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수여하는 우승컵 퉁퉁의 기념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 승리하면 챙긴 전리품 트로페이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 후반 개항한 조선은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트로피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는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아들 커밋 루즈벨트가 있었고,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실제 모델인 로이 체프먼 앤드루스도 트로피를 챙기기 위해 조선을 찾았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정오군정 호핑, 즉 호랑이 정벌대를 파견해
조직적으로 호랑이 트로피를 수집해갔으니까요. 1917년 야마모토 다다사부로라는 한 사업가는 근래 점점 퇴폐해기 우리 일본 제국 청년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행사를 펼친다며 조선호랑이 사냥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고 정오군가까지 지어 불렀죠. 그때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호랑이 2마리, 표범 2마리, 곰 1마리, 멧돼지 3마리, 늑대 1마리 등등 조선의 야생동물이 희생됐습니다. 정오군은 이 전리품들을 직접 시식하는 시식회까지 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일본은 지형적인 특성상 호랑이가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맹수의 왕을 자처하는 조선 호랑이는 일본인들에게 꼭 정복하고 싶은 맹수였을 겁니다. 더구나 조선이 일본의 손에 떨어진 마당에 거리낄 것도 없었죠. 뿐만 아니라 조선 총독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맹수를 퇴치해야 한다며 해수구 제사업 칭계모노이어 초시예를 벌여 대대적으로 호랑이, 곰, 늑대 등의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일본과는 달리 아주 순수하게 연구를 목적으로 조선을 찾은 서양인도 있습니다. 그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의 식물을 탐험한 탐험가들도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겨울만 되면 외국에서 못 사서 안달인 한국산 나무가 한 그루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나무를 찾아내 서양에 전파한 영국인이 있습니다. 1917년 제주도 한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1910년 조선을 강제 병합한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 명목으로 토지 수탈 작업을 벌임과 동시에 산림조사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당시 총독부는 나카이 다케노 신종징 멍주징 1882터부터 1952라는 식물학자를 지원하면서 한반도 전역의 식물을 조사했는데 그때 나카이가 제출한 보고서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1914년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 보고서를 시작으로 1915년 지리산 식물조사 보고서, 1918년 백두산 식물조사 보고서와 금강산 식물조사 보고서, 1919년 울릉도 식물조사 보고서까지 식물 분류학 분야에서 본다면 그는 엄청난 성과를 낸 겁니다. 이 인물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프랑스 신부들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902년부터 전 세계를 떠돌며 수만 점의 식물을 채집한 프랑스 신부 타케와 포리는 제주번나무 표본 첫 채집자이기도 한데 그중 포리는 1907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한라산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에서 난생 처음 본 나무를 발견해 이를 미 하버드대에 근무하던 어네스트 헨리 월슨이라는 식물학자에게 보내는데요. 포리가 채집한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 또리가 처음 이 구상나무를 채집했을 때 그는 이를 분비나무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는 다양한 침엽수가 자생 중이었는데 그중 구상나무가 속한 전나무 속토에는 구상나무 외에도 전나무와 분비나무가 속해 있습니다. 구상나무의 경우 전나무와 외형적인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되지만 분비나무는 구상나무와 굉장히 흡사해 이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카이가 1914년 제출한 보고서, 즉 제주도 및 완도 식물조사 보고서에도 구상나무가 분비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했으니까요. 어쨌든 표본을 받은 월스는 아무리 봐도 이는 분비나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럼 식물학자들조차 헷갈리게 만든 구상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일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눈이 많이 내린 덕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는데 길거리에 예쁜 조명을 단 트리는 모든 연인들을 들뜨게 합니다. 그런데 이 트리 중 외부용 트리와 내부용 트리는 서로 종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독일의 가문비나무가 내외부 관계없이 사용됐었지만 내부에서는 적당한 크기의 나무가 필요하기 마련. 이 실내용 트리를 한국의 구상나무가 대체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면 가문비나무는 수영이 멋져 조명 등 장식하기에 제격이지만 너무 키가 큰 탓에 실내에 두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구상나무는 수영이 멋질 뿐 아니라 크기도 적당해 어느 순간 외국인들은 겨울이 되면 실내 트리용으로 한국의 구상나무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구상나무를 서양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어네스트 월슨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917년 태평양을 건너 제주에 도착한 월슨은 10월 31일부터 약 일주일간 한라산에 올랐는데 이때 월슨과 함께 한라산에 오른 인물이 나카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형성됐습니다. 왜냐면 조선 식물의 최고 권위자인 일본인 나카이와 아시아 식물 최고 권위자로 불리던 월슨은 구상나무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카이는 구상나무를 분비나무로, 월슨인 이를 새로운 종으로 봤는데 둘 중 한 명은 분명 이 나무의 최초 명명자가 되어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통행하면서도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7부 능선쯤 도착했을 때 월스는 구상나무를 발견하고는 표본을 확보한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표본에는 9486이라는 표본 번호를 부여하고 나카이에게 나지막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종으로 보인다. 나는 이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이제 신종으로 명명할 계획이다라고 말이죠. 월슨의 이 말에 나카이는 별다른 반대를 표하지 못했습니다. 나카이는 자신이 구상나무의 신종 명명자가 되지 못한 사실을 평생을 후회했는데 만약 월슨이 아닌 나카이가 이를 구상나무로 명명했다면 현재의 학명인 아비스 코리아나 월슨의 베이스 코리아나 윌슨이 아닌 아비스 아시아티카 나카이의 베이스 에시아티카 네카이, 즉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어디에서나 자라는 뜻의 에시아티카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월슨이 나는 이 나무를 오랫동안 연구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프랑스 신부 포리가 월슨에게 표본을 보낸 것이 약 1910년이고 윌슨이 제주를 찾은 것이 1917년이니 무려 7년간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한 후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약 3년간 구상나무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1월 아놀드 식물원 저널 1권 3호에 한국에서 온 신종 침엽수 4가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해 서양에 소개했죠. 월슨은 논문에서 이 식물은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지리산과 화산섬 제주도에 분포하는 종으로 한국 식물 중 가장 흥미있는 종이며 수형이 피라미드형이고 수피가 깊게 갈라져 거칠고 포린이 젖혀지는 특징을 갖는다고 쓰면서 구상나무는 한국이 유일한 서식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월슨의 이 발표 이전까지 구상나무는 아비스 네프로레피스 에베스 네프로피스 즉 분비나무로 불렸지만 월슨 덕분에 아비스 코리아나 에베이스 코리아나라는 새로운 학명을 부여받아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월슨이 이를 구상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제주인들이 이 나무를 쿠살랑으로 불렀기 때문인데 제주도 방언으로 쿠살은 성게, 낭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나무숲이 가지에 붙은 모습이 마치 성게가시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불렸죠. 참고로 제주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 가장 먼저 서양에 알려진 것은 삼나무와 왕벚나무인데 이 역시 월슨이 주도했었습니다. 월슨은 삼나무는 중년기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고 소개하며 외국인들이 삼나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왕벚나무는 일본 식물인 오시마 벚나무와 희간 벚나무의 교배종이다라는 주장을 펴 일본 학자들의 지지를 얻기는 했지만 지난 2018년 산림청이 왕벚나무의 게놈을 완전히 해독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왕벚나무는 제주에 자생 중인 올벚나무가 목에, 벚나무 또는 산벚나무가 북에로 탄생한 1세대 자연잡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 제주의 왕벚나무는 일본 왕벚나무의 후손이 아닌 올벚나무와 벚나무 또는 산벚나무가 교배에 자연적으로 탄생한 독립적인 식물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겨울만 되면 외국인들이 못 사서 안달인 구상나무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그리 기쁜 일은 아닙니다. 김이 1904년부터 포리 신부 등에 의해 해외로 반출되기 시작한 구상나무는 품종 개량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를 사려면 한국이 오히려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슨이 1917년 하버드의 아놀드 식물원에 이 구상나무 씨앗을 보내 품종 개량을 시작했고 그에 대한 특허는 한국이 아닌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져간 종임에도 더 멋지게 개량된 구상나무 한 그루를 살 때마다 로열티를 지불해 역수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나무에 우리가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를 반면교사로 우리의 소중한 씨앗을 잣 지켜내야겠습니다.